자, 여러분 교재 74쪽입니다. 대관계 전개 나와 있죠? 거라나 치과격태 다 본 내용들이니까 간략히 교재를 통해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치 993년,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말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희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입 때는 강조변을 구실로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구실이. 현종의 친조가 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 친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바치러 우리 고려 국왕이 거란한테까지 친히 가겠다는 그렇게 미끼를 던졌죠. 속았죠. 안 갔죠. 그래서 그 3차 침입이 또 이루어집니다.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거란 침입을 격퇴해서 고려, 송, 거란 세 나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됐다. 그 이전에 고구려 계승의식이 또 자주적인 의식이, 진취적인 의식이 결국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는데 이 세력 균형이 장기간의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 장기간의 평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심어줬어요? 보수적인, 사대적인, 현실 안주적인 전쟁을 해서 뭐해? 이렇게 편히 살면 될걸. 금한테 잠깐 가서 머리 숙이면 되지 뭐. 인사 한번 하고 오면 되지 뭐. 선물 좀 갖다 듬뿍 안겨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자겸, 김부식, 최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12세기 문벌 귀족사회의 역사의식이죠. 그죠? 그것이 이렇게 대외관계랑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란 침략에 대한 대비책 마련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거란 침략 격퇴 이후에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았습니다. 나성이란 뭐냐면 도시 주변에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경 주변에 개경에 나성을 쌓았습니다. 알겠죠? 산에 쌓은 성이 바로 산성이죠. 산성이 훨씬 더 외곽에 있다면 국경지방에 쌓은 것은 뭐야? 만리장성이죠. 천리장성, 만리장성 이게 전부 다 장성 국경지방에 쌓은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산성을 많이 쌓고요.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특별히 나성을 쌓았어요.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았다. 이가도라는 사람이 쌓았죠. 나중에 이제 왕가도라는 그 왕시성을 하사받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그래서 압록강, 동해안 도련포까지. 우리가 이 고려의 북진 정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지도상에서 보자고. 지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자면 신라 때 그 태조 왕건이 신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동강 원산만 이남인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대동강 원산만 이남. 그래서 여기가 원산만이고 여기가 대동강이라면 이게 신라 말 국경선입니다. 신라 말. 그런데 태조 왕건 때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청천강성까지 올라갔다. 청천강. 알겠어요? 청천강에서 지금 나왔죠. 어디까지? 영흥까지 진출했다. 동해안은 영흥, 서해안은 청천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더랬죠. 그래 안 그래? 아까 우리가 본 강동 6주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압록강성까지 진출한 게 바로 서희 외교 단판으로요. 알겠죠? 거란 침략 격퇴 이후에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이 지역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강동 6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록강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해서 고려가 쌓은 성이 뭐라고? 천리장성이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다. 알겠어요? 이 천리장성이 바로 거란 침략 격퇴 이후에 고려의 국경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민왕 때 원나라 놈들을 내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영토 해보겠죠. 원을 내몰고 회복한 영토가 바로 여기까지야. 그래서 길주까지입니다. 길주. 알겠어요? 길주까지 이렇게 영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압록강, 두만강,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것은 바로 조선 세종 때의 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려 초기부터 고려 말까지 계속되는 고려의 무슨 정책? 북진 정책의 일관된 내용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북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자겸처럼 북진 정책을 포기하고 좌절을 경험한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고려 말까지 우리는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북진 정책이 꾸준히 줄기차게 계속 전개됐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서희 외교 단판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진 정벌과 동북구성 나왔죠? 그래서 별무반, 여진과 관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군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거란과 관련된 게 광군이라고 그랬죠. 광군 30만 육성에서 거란 침략에 대비한 고려 초기의
그 대비책이 있었고요. 윤관이 여진정벌을 위해서 만든 게 별문반이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종 2년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가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반환했습니다. 이자겸의 굴욕 외교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75쪽에 몽골과의 전쟁이 나와 있죠. 1206년에 통일된 국가를 형성했던 태무진 징기스칸 지위에 오르더니 금을 치고 강동성에서 고려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그 강동의 역이라고 그러죠. 이 사건을 몽골과의 전쟁에서 무리한 공무를 강요했고 이때 몽고 사신 저고요가 피살당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처음 쳐들어왔다. 1차 침입부터 몇 차 침입까지 6차례 침략이 있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고 그죠? 장륙 존상이 불타고 또 황룡사 동종이 불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조대장경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그 다음에 속장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타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날아갔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당시 수많은 고려 사람들이 몽고에 잡혀갔다라는 점이죠. 나중에 몽고에 항복하고 결국은 무신정권 붕괴 이후에 몽고에 항복하고 삼별초가 항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김통정이 제주도 항파두리성에서 전멸당하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보겠어요.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자, 우리는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됐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 간섭기에 직면하게 됐죠. 그래, 안 그래? 1270년부터 언제까지냐? 이 시점이 원 간섭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점이 1270년부터 1351년까지예요. 왜 1351년이냐면 이때 누가 즉위했다고? 공민왕이 즉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원간섭기라고 한다. 그죠? 공민왕 즉위 이후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잖아. 결국 이 얘기는 고려가 멸망했다는 얘기죠. 멸망했어요. 고려가 멸망. 이때까지 우리가 고려 말기라고 한다. 고려 말기. 알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고려 후기에 정치 변동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혀 있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는 1270년 결국 이 사이에 71, 72, 73년까지 삼별초 항쟁이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원나라한테 항복을 한 셈입니다. 원나라 놈들은 말이에요. 그 민족 차별 정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일찍 항복한 순서대로 그 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일찍 항복한 게 아니야. 상당히 늦게 항복한 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제3신분쯤 됩니다. 제1신분이 그러니까 원의 세계에서 살던 그 놈들 가운데 가장 상위 신분이 당연히 몽골족이겠죠. 그 다음에 제2신분이 생목이냐. 탕구축이 서아족이죠. 눈이 파란 놈들하고 생목인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제3신분이 거란하고 우리 고려가 비슷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몽고에 저항했던 놈들이 바로 남송놈들이에요. 그래서 남송놈들이 가장 그 한인들이 가장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고려는 몽고 통치를 받으면서 원나라가 와서 직접 지배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배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얼굴 생김새나 이런 거 보면은 몽고 사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몽고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있죠. 특히 이제 몽고 대통령 그 딸이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에 유학 와서 그 공부하다 간 경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이가 의외로 좋은 편입니다. 몽고랑. 알겠어요? 몽고 여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도 많이 했고, 또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생김새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이쪽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우리랑 유사합니다. 살갗이 좀 까뭇까뭇하고 좀 덜 세련된 맛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 생김새는 거의 비슷해요. 째진 눈에 큰 얼굴에. 알겠어요? 어린애 태어나면 엉덩이에 뭐가 있죠? 몽골 반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마 몽골놈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남다른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고려 여인을 그 왕비로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고려를 부마국 사유 나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나름대로. 알겠죠? 그래서 원이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로
그렇게 종속적인 그런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리모컨 통치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들의 이제 독특한 통치 방법은 임금을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인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서 몽고에 있어. 해가지고 고려 왕이 졸지에 잘려가지고 몽고에 가 있고 새로 왕이 등장해 있다가 이 새 왕이 말 잘 듣지 않으면 다시 얘를 불러들이고 전에 와 있던 몽고에 와 있던 사람을 다시 고려 왕으로 봉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왕파, 새왕파 해가지고 막 고려 사람들이 4분 5열대 이렇게 아주 교묘한 아주 뛰어난 통치술을 발휘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몽고가 고려를 리모컨 통치를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간섭기 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자 이거야.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 외우고 자빠져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왜 바보처럼 외웁니까? 이거 밑줄 긋고 막 별 펴고 외울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원액의 자주성을 상실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었다. 원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모컨 통치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동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겠어요? 절대 외우지 말 것. 역사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알겠죠? 생각하면 전부 다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암기하려고 강박관념 갖지 말고 암기할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을 추진해서 몽고놈들이 이제 일본까지 먹으려고 하여간 몽고 대단한 놈들입니다. 알겠죠? 특히 몽고의 전법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국가를 점령하잖아. 그러면 그 점령국 군대를 앞세워서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그리고 상대 국가를 점령하면 그 점령국한테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성을 쌓는 법, 군대를 또 증강시키는 법, 병법을 유지하는 법 이거 배워가지고 결국은 그 다른 나라를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전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알겠어요? 병법이라 이런 것들을 아주 뛰어나게 운영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징기스칸이 군대예요. 몽고 군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우리 고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야. 고려를 앞세워서 일본을 치는 전략입니다. 알겠죠? 일본 원정을 위해서 이제 뭘 두냐 하면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동이라는 게 동쪽 일본을 정벌하자 이런 얘기죠. 정벌하러 가기 위한 관청이니까 행성이죠. 정동행성을 두고 물자라든지 군대를 우리한테 제공하게 강요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뭐라고? 정동행성.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본 정벌을 위한 준비를 고려로 하여금 시켰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벌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일본 정벌을 하려고 이제 그 마산에 가면 유명한 몽고정이라고 있어요. 이 몽고정이 또 몽고 군대가 머무르면서 파놨던 우물이다 뭐 그러는데 하여간 그 하포 마산을 출발해서 일본까지 갔다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일본에 원정 가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뭐냐? 태풍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지금도 몽고로부터 일본을 지켜준 신의 바람 해가지고 이 태풍을 카미카제라고 불렀어요. 카미카제. 신풍이죠. 일본말로 카미카제고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고 쓰는데 신의 바람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일본은 신의 가호로 바람이 때마침 불어서 그 악기같이 무서운 몽골놈들을 막아냈다 이렇게 해서 카미카제라고 합니다. 이 카미카제 어디서 들어봤나요? 그래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죠? 진주만 기습할 때 한 번 이륙하면 돌아오는 기름을 주지 않는 알겠어요? 그 특공대 이름이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일본 원정을 고려 군대를 앞세워서 갔다. 영토를 실제로 빼앗긴 곳 우리 고려가 몽고한테 빼앗긴 영토입니다.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가 있으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몽고한테 빼앗긴 영토가 이렇게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려에 대해서 몽골놈들이 직접 와서 다스리지 않았어. 근데 간접적으로 지배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직접 와서 땅까지 빼앗은 지역이 세 군데 있었으니 여기야 여기. 여기 철령 이북에 여기가 철령이라는 그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뒀죠. 쌍성 총관부. 그래서 이쪽이 쌍성 총관부고 그 다음에 자비령 이북에 동령부를 뒀죠. 동령부. 그죠?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에 목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탐라 총관부를 뒀어. 탐라 총관부. 이와 같이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동령부 이 세 군데는 몽골놈들이 와서 직접 지배했던 곳이다. 직할지다. 땅을 빼앗긴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충렬왕 때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충렬왕이 애걸복걸해서 돌려받았어요. 제발 좀 제가 돌려받았어요. 마지막까지 원나라 놈들이 주지 않던 땅이 바로 뭐였어요? 쌍성 총관부였죠. 이 쌍성 총관부는 나중에
공민왕이 무력을 통해서 유언을 하는 사람을 장수를 시켜가지고 와서 공격해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알아둘 것. 알겠죠? 직접 와서 다스린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정동행성이 내정 간섭 기구가 일본 원정은 실패했지만 그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동행성 이문소가 남아가지고 말이에요. 고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간섭을 계속했단 말이야. 내정 간섭 기구 정동행성. 그 다음에 만호부 군대 안에도 이렇게 만호부를 두고 알겠어요? 우리 군사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했었고 다루가치는 감찰관입니다. 감찰관. 여러분이 내정 간섭 기구 가운데 감찰관 다루가치 이외에도 응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왔죠. 응방. 응방은 그 매를 징발해 가기 위한 고려의 매가 해동청 보람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새 말에 새 사냥용 매. 이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관이 응방이 있었는데 응자가 매응자입니다. 이 응방의 관리들이 또 그 몽고놈들이 와가지고 알겠어요? 그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내정 간섭 기구가 많이 생겼고요. 정동행성, 만호부, 다루가치, 응방도 전부 다 내정 간섭 기구가 했다라는 점. 기타 이제 관제를 정비해서 이성 육부 대신에 성 두 개를 하나의 부로 만들어 버리고 육부를 뭐요? 네 개의 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중서, 문화성, 상서성 이런 것들은 황제의 국가에나 있는 거지. 너네 고려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고려가 말이야. 그런 걸 두지 마. 해가지고 성을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부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성이 뭐가 됐다고? 일부가 되고.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섯 개 부는 네 개의 사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오니까 이따 가서 확인하겠어요. 일부 사사로 개편하고 관제 개편이죠. 농민을 수탈했습니다. 특히 많은 공녀를 잡아갔는데 공녀, 처녀, 과부, 추고, 도감이라는 이런 관청을 두고 처녀나 과부를 잡아갔어요. 누구를 잡아간지 알겠죠? 처녀나 과부를 잡아가니까 몽고한테 안 잡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결혼해버려야 돼. 여자가 태어난 말이에요. 그냥 몇 살 되지 않아서 그냥 미리 결혼 예약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미 결혼한 것처럼 등록을 해버립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게 바로 무슨 풍습이에요? 조혼 풍습이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생겨난 것도 바로 몽고놈들 때문이다. 공녀 때문이다.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알겠죠? 저 위에 이제 친원파 가운데 기철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기철은 누이 동생도 몽고의 그 공녀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철의 누이 동생이 몽고에 끌려가지고 궁녀가 됐죠. 근데 궁녀인데 되게 이뻐요. 몽고 여자에 비해서 고려 여자들은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몽고는 유목민족이야.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넓은 초원에서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화장품도 제대로 없이 말이야. 살갗 다 탔겠죠. 근데 고려 여자들은 어때요? 분바르고 예쁘게 치장하고 세련된 농경민족이 원래 농경민족 솜씨가 좋잖아요. 바느질도 잘하고 그죠? 음식 솜씨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종년이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거야. 그러니 몽고 사내들 가슴이 얼마나 콩당당 뛰겠어요. 나중에는 부인을 삼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원나라 순제의 두 번째 부인이 바로 기철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황후라고 된 기황후 대단했습니다. 이 기황후가 자기가 황후가 됐으니 또 어때? 자기 그 궁궐에 있는 궁녀들 전부 고려 사람 쓰는 거 그랬고 완전히 그냥 여인 천하가 돼버렸다고 그래. 고려 여인 천하가 이런 정도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빈 기철이 고려에서 얼마나 또 위세가 높았겠어요. 고려 왕도 꼼짝 못할 만큼 이렇게 원간섭기의 친원파로서 악명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기철이죠.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그래서 제거를 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두 나라 사이에, 몽고와 고려 사이에 많은 문화 교류가 있었다. 고려에서는 몽고 풍습이 유행하고 또 몽고에서는 고려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몽고에서 유행한 고려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고려양.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유행한 몽고 풍습을 몽고풍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풍속이 서로 교류됐다. 고려양은 몽고에서, 몽고풍은 고려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녀 때문에 좋은 풍습이 생겨났다. 다 아시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외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친원파 놈들 때문에 결국은 원나라에 빌부터 아보던 이놈들을 친원파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부원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원간섭기의 친원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원 세력. 어떤 용어로 나올지 몰라요.
또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권문세족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해. 친원파가 부원 세력이죠. 그래 안 그래? 대표적인 친원파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철 같은 놈들이야. 기철뿐이 아닙니다. 원나라에 왕래하면서 원나라는 교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몽고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몽고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통역관들이 있었잖아요. 이 통역관 놈들이 이제 중간에서 농간을 많이 부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떼돈을 취하고 중간에서 말 잘해줄게요. 우리가 또 잘 전달해줄게 하면서 말이야. 엄청난 돈을 챙깁니다. 통역관들이랄지 또는 환관이랄지 국내로 끌려간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의 또 친척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 친원파가 되거나 부원 세력이 되거나 결국은 점점 관직이 높아지면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문세족이 됩니다. 특히 이 권문세족이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과는 다르게 주로 친원파였다는 점 알겠죠? 권문세족은 불교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불교. 특히 이 당시 불교는 원에서 들어온 라마 불교적인 미신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여러분 이제 그 라마 불교 그러면 되게 좀 뭐 치장을 많이 하고 저를 그냥 황금색으로 완전히 다 도배를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야. 예, 이 부원 세력들이 절과 결탁해가지고 사원과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사원에 도피시키거나 알겠어요? 자기 재산을 절에다가 맡기거나 절에다가 땅을 기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려 말기 원간석기에 이런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대토지가 사유화된다. 어려운 표현이죠. 넓은 토지가 개인 소유 땅이 된다라는 것을 대토지 사유화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농장의 확대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농장이 확대되면 대토지가 사유화되면 개인이 넓은 땅을 차지해버리면 땅을 갖고 있던 자영농민들이 힘있는 놈들한테 권문세족한테 땅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자영농민이 없으면 국가는 농민이 잘 살아야 농민한테 세금 걷어서 나라 살림을 유지하는데 그 농민이 힘있는 놈들한테 땅을 다 뺏겨버리고 가난뱅이가 됐으니 세금 걷을 농민이 없어요. 땅은 누가 다 갖고 있고 부자들이 다 갖고 있고 알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뭐 2대8 사회, 1대9 사회 알겠어요? 상위 1%만이 잘 사는 사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사회가 되면 어때? 그 체제는 그 질서는 반드시 들엎어지게 마련입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여러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좋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사회 모순이 소수에 의해서 부나 권력이 독점돼가지고 불균형이 심화돼서 결국은 사회 질서를 완전히 들러엎는 그런 파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대토지 사회와 같은 모순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권문세족은 농장 확대로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무슨 사회 모순인지 알겠죠? 예, 소수 부를 축적한 권력을 가지고 소수의 부자들이 나타나서 다수를 몰락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선왕 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게 결국 어떠냐? 공민왕 때 이제 비로소 공민왕 때 본격적인 개혁이 단행되더라. 여러분 원간석기 때는 거의 다 뭐냐면 거의 다 원나라 놈들의 부마국이 돼가지고 사이 나라가 돼가지고 반드시 이름 앞에 충성자를 붙이겠습니다. 원한테 충성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고려는 광종 때부터 칭제 권원을 해가지고 황제로 칭했잖아. 근데 황제에서 무슨 황제야? 격을 낮춰 해가지고 왕으로 격화되게 되고 태자를 뭘로? 세자로. 알겠죠? 폐하를 뭘로? 전하로. 알겠어? 이렇게 한 단계씩 격을 다 낮추게 돼요. 관제도 다 낮췄잖아요. 그래 안 그래? 왕실 칭호며 왕실 용호며 관제며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자를 붙이게 했고 충무순왕 그러면 전부 다 원간석기 때의 임금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민왕 때 이제 그런 원에 대한 알겠죠? 원에 대한 간섭을 떨쳐버리고 공민왕이 비로소 개혁을 단행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뭐라고 하느냐? 원나라에 반발한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반원 자주정책.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게 원에 반발하는 거지 어떤 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 것. 그 중에 원나라를 내치고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던 게 뭐냐? 친원파.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 기철 일당을 숙청합니다. 기철. 친원파 새끼들 너네 놈들 그동안 원나라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자면서 기철 일당을 숙청해요.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친일파를 숙청해야 되는데 친일파를 숙청을 하다 못했죠. 반민특위가 해체돼 버리는 바람에 이승만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왕은 친원파를 숙청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폐지하고요. 예, 마지막까지 원나라 놈들이 돌려주지 않았던 것 뭐라고? 쌍성총관부. 중간에 돌려받았던 건 뭐?
동령부, 자비령 이북, 서경의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그죠? 요 두 군데는 돌려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안 주려고 했던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를 가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를 다시 일부 사사에서 이성 육부 체제로 복구했어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병호, 형예공으로 바꿨다. 알겠죠? 기타 내정 계획을 단행했는데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죠? 정방을 폐지. 정방은 최후 때 만든, 알겠어요? 신하, 뭡니까? 무신들이 인사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져야 될 인사권을 신하들이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폐지시킴으로써 다시 왕권이 복권되게 됐다. 강화되게 됐다. 이걸 의미하죠. 전민변정도감도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한테 나눠주기 위한 이런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했는데, 특히 이제 공민왕 때는 그 중신돈이라는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돈이 공민왕의 손발이 돼가지고 개혁 정치를 많이 했죠. 왜 신돈을 기용했냐 하면 그 당시에 친원파랑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원파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승려 출신 신돈을 기용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고, 또 이 신돈 같은 경우도 과단성 있게 개혁을 많이 추진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공민왕의 부인이 바로 누굽니까? 원나라에서 온 노국대장 공주 아니야? 몽고 여자예요.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굉장히 이뻤답니다. 이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민왕하고 그 사랑이 깊어가지고 말이야,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이 노국대장 공주가 있을 때는 개혁 정치도 잘하고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특히 이제 공민왕이 그렸다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다고 그래. 뛰어난 그 화가였다고 그러는데, 공민왕이 그렸다는 그림이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에요. 천산에서 큰 나라의 사냥을 하면서 그 말을 타고 하는 그런 임금이 그림을 그렸다는데, 정말 그 그림이 옛날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그 말 타는 고구려 무사들 있죠. 그런 것들처럼 아주 기상이 넘치는, 그냥 말이 가랭이 째지게 그냥 다리를 쫙 벌려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고려 기상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고려 그 개혁군주인 누가 공민왕이 그렸던 걸 보면 상당히 호방하고요, 진취적이고 사람이 그런 그 대단히 스케일이 큰 그런 공민왕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졌던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난산했어요. 난산하다 죽었죠. 노국대장 공주를 잃고 난 다음부터 공민왕이 좀 이상해졌대요. 원래 이제 공민왕이 그 섹슈얼리티가 좀 불분명합니다.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국은 원나라 여자의 노국대장 공주랑 그게 좀 맞았던지 잘 지냈었는데,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 변태적으로 가게 되죠. 소년들, 남자애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돈이 특히 이제 이런 일에 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신돈이 반야라는 여자를 공민왕한테 집어넣어줍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돌아갔는데 이 여자랑 좀 사귀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반야가 들어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반야가 낳은 아이가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 신돈의 아이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물론 이 설은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 일파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공민왕의 자손인 우왕과 창왕이 왕시성을 가진 핏줄이 아니라 신시성을 가진 핏줄이다. 우왕 창왕을 내치기 위해서, 알겠어요? 폐가 입진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반야 몸에 잉태된 아이가 신돈의 자식이었다라는 설을 유포했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만 억울하게 서술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진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내정개혁을 공민왕이 단행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신진 사대부를 기용해서 특히 이제 개혁을 단행했고, 특히 신진 사대부들이 공민왕 때 많이 기용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 제도가 왜 부활됐느냐? 무신들이 과거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묵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말이야, 우리를 뽑지도 않는 과거 없애버려 해가지고 다 없앴는데, 그 없애버렸던 과거 제도를 누가 부활시켰다고? 공민왕이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이 과거제를 통해서 누가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사대부들이 있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가 공민왕 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과거제 부활뿐만 아니라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역시 유교를 공부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는 점. 신진 사대부 반대편에 있었던 반대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죠? 권문세족이고, 여러분 특별히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권문세족이
권력을 행사했던 관청이 바로 뭐냐면 도평의사사라는 점. 알겠죠? 도평사사를 장악한 권문세족이 그 농장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고려 후기의 사회 모순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점. 알겠죠? 자, 아까 이제 칠판에 선생님이 그려봤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대동강 원산만의 이남이 신라 말 영토였다면, 그죠?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올라간 게 언제요? 태조 왕건 때 북진정책 결과라면 이렇게 압록강으로부터 강동 육주가 이제 우리 영토로 들어왔잖아. 천리장성에 이르는 동해안 도렘프까지 이르는 이때가 바로 뭐야? 거란격퇴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록강으로부터 동해안 길주 갑주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공민왕이 빼앗은 공민왕 때 영토 회복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성은 조선 세종 때 회복한 땅이다. 알겠죠? 여진족을 격퇴하고 사군과 육주를 설치했죠?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세종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이 이제 피살당하죠. 그래 안 그래? 피살당하고요. 또 그 우리가 쌍화점 영화를 보면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민왕 때도 여전히 원나라분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어느 압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공민왕 때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권문세조국 반발 때문에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신돈이 제거당하고 공민왕이 시해당함으로써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알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요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성균관을 통해서 유학을 공부하고 원에서도는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 신진 사대부들이 알겠어요?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 떠오르는 별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죠? 자, 원래 신진 사대부 이들은 뭐냐? 출신 성분이 뭐냐? 지방 향리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향리, 고려시대 향리는 각별하다고 그랬죠? 고려 초기에 호족이었던 이들이 성종 때 12목의 지방관이 파견되자 향리의 지위가, 호족의 지위가 향리로 격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리는 고려시대의 실질적 지방의 지배 세력으로서 조세, 곡물, 요역을 증발하는 실력자였다. 그래 안 그래? 그 향리가 고려시대 내내 향소 부국을 통치하거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을 다스리거나 이러다가 말이에요. 알겠어요? 공민왕 때 과거 제도를 부활한다네 하니까 결국은 고려왕조로 들어와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죠. 그래 안 그래? 자, 지방에 있는 향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땅이 있는 중소지주입니다. 여러분, 중소지주라는 이 표현. 향리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중소지주 그러면 향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여기에 신진사대부와 대척점에 있었던 놈들, 결국 신진사대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놈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권문세족이라고 그랬죠? 이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들이야? 대토지를 소유한 놈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농장을 확대한 놈들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표현들. 알겠어요? 권문세족은 대토지 사유자고 넓은 땅을 가진 지주고 대지주란 말을 써도 돼요. 대토지 소유한 땅 주인이다. 이런 얘기야. 대지주 출신 권문세족에 비해서 지방 향리 출신 신진 사대부들은 중소지주다. 아주 가난뱅이는 아니다. 원래부터 지방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 만한 외역전을 받고 있었다. 그래 안 그래? 향리가 받은 토지를 우리가 그 고려시대 뭐에서? 전시과 토지에서 외역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무신집권기에도 등장했지만은 무신집권기 때 등장한 사람은 그냥 사대부고요. 알겠어요? 공민왕 이후에 활발히 진출한 사람들, 주로 이제 원간석기 때, 충렬왕 때, 충선왕 때 이때 많이 진출했고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들을 옛날 무신집권기 때의 사대부와 달리 새로 정계에 진출한 뭐라고? 신진 사대부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공민왕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신진 사대부를 기용했다. 알 수 있죠? 성리학을 수용해서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 삼았습니다. 개혁 이념으로 삼았죠. 사회개혁은 명분을 취두했고요. 무인 세력. 이때 무인은 그냥 무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신흥무인입니다. 어떻게 성장한 신흥무인이냐? 홍건적과 애구를 격퇴하고, 그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인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뭐냐? 신진 사대부와 손잡고 최영은 일찍 제거당했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제 조선왕조의 조선 건국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홍건적 침입과 외구 침입. 우리가 이제 이 홍건적 침입과 외구 침입 가운데 최무선의 진포 싸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충청도, 지금의 충청도 그 지역이죠? 진포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에 관음포 대첩이 있습니다. 관음포. 예. 박위가 스시마를 정벌, 외구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스시마를 정벌. 특별히 스시마 정벌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게, 우리가 스시마 정벌 그러면 조선시대에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세종 때 스시마를 정벌했어요. 그런데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를 정벌하기 전에 벌써 고려시대 누가? 박위가 스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다라는 점. 알겠죠?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한 황산대첩, 최영의 홍산대첩, 충청도 홍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성계의 황산대첩과 최영의 홍산대첩.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홍건적 침입 때 정세훈 이성계가 그리고 이방실 이승경이 활동했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왜구들과 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특히 고려말 조선 초기에 우리가 려말 선초 그러죠. 이때 왜구놈들의 그 횡포가 노략질이 정말 무지무지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들이 새롭게 성장했다. 자,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봅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은 뭐냐? 개혁을 하려다가 못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사회 모순이 심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신흥 무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죠. 언제 권력을 장악했느냐? 1388년 위화도 해군이에요. 알겠죠? 최영 이성계가 이인임을 축출하고 결국은 요동정벌을 단행합니다. 요동정벌. 왜 요동정벌을 단행해? 당시 명나라 놈들이 천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천령 위를 설치한다고 통보했어요. 명나라 놈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 이제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이 뭐야? 천령 이북의 쌍성 총감부였죠. 근데 원나라가 지금 망하고 없어졌잖아요. 원나라가 지배하던 중국 천하를 다시 그 명나라가 회복하게 됩니다.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명나라로서는 야 옛날 원이 지배했던 천령 이북 땅 쌍성 총감부 그 지역 있잖아. 이거 우리가 먹을게. 그 원나라가 차지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승할 거야 라고 명나라 놈들이 택도 없이 우리 땅 천령 이북을 지네들이 다스리겠다고 천령 위를 설치했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말이야. 고려에서는 어때요? 최영 장군이 중심이 돼서 명을 치자라고 이렇게 명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의 유명한 사불가론이 있었죠. 우리가 명을 쳐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군대를 들어서 명을 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왜구놈들이 남쪽에서 군대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또 쳐들어올 것이다. 알겠어요? 여름에 군대를 끌고 가면 농사에 지장을 두니까 농민들이 싫어할 것이다. 또 여름에 군대를 끌고 가면 비가 많이 와서 화살을 쏴도 화살이 날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어? 이소역대. 적은 것으로서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살짝 이성계의 사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망하는 원나라보다는 새로 뜨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냄으로써 우리가 새로 건국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이 신흥 명의 원조를 아직 이제 태조였으니까 나라를 세우기 이전이니까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소역대를 내세워서 결국은 사불가지론을 내세워가지고 명을 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결국 이성계가 군대를 돌이켜서 오게 되죠. 이게 바로 뭐야? 위화도 해군이고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반대파인 최영을 제거하고 결국 뭐냐? 혁명파 사대부 대표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이 정도전이야말로 조선 건국의 디자이너입니다. 기획자입니다. 알겠어요? 설계자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를 보면 말이에요. 정도전의 속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왕조 기본법전이 경국대전이잖아. 이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는 조선경국전을 만든 게 바로 그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설계하고 광화문이며 숭례문이며 이런 이름들을 모조리 전부 다 지은 게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도전이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해냈는지 알만하죠. 조선을 설계한 설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결국은 뭘 냈습니까? 1391년에 과전법을 공포했어요. 여러분 이 1391년 과전법은 그동안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권문세족의 뭘 몰수했어요? 토지를 몰수해서 누구한테 나눠준 거야? 신진 사대부들에게 애따 먹어라라고 토지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진 사대부에게 뭘 마련해 줬다?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기반 마련, 이 말이 토지를 나눠줬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국 보세요. 위화도 해군으로 군사권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과전폭 공포로 경제권을 장악했죠. 힘과, 알겠어요? 돈이 있으면 한 나라를 세웁니다.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드디어 1392년 이제 이성계를 옹립해가지고, 왜 이성계겠나? 왜 하필이면 군인이 이성계겠나? 이성계는 그 당시에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 그렇게 좀 이상하다. 남자인데. 이성계는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왜 영웅일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정희가 옛날에, 또는 누구죠? 머리 긴 애, 안정환이가 이탈리아전에서 2002년도에 한 골 넣어가지고 그냥 영웅 됐잖아. 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축구 게임에서 골 한 골만 넣어도 국민적 영웅인데, 이거 봐. 온 국민이 외국놈들 때문에 목숨이 이태로웠는데, 우리 이성계 장군이 가서 다 무찔러주고 1대0도 아니고 말이야.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이성계가 홍모적도 무찌르고 왜구도 무찌르고 했으니 얼마나 인기가 짱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김연아나 손현재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이성계 장군 그러면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기 있으면 권력을 얻는 거야. 알았어요? 인기가 곧 권력입니다. 내 말을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인기 있었던 이성계가 결국은 왕이 되고, 근데 이성계는 군인이야. 인기는 있는데, 여러분 인기 있다고 우리가 김연아를 다시 다음 대통령 두 번째 여자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이야. 인기만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알았어요? 그렇게 부족한 머리를 뭘로 채웠냐? 신진 사대부들의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그 킹메이커. 바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조선의 설계자가 누구라고? 정도전이었다 이거야. 알았어요? 정도전. 그래서 결국은 1392년,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머지 신진 사대부들이 실질적인 조선 건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알겠어요? 새로운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고려의 멸망까지를 쫙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통해서 또 복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